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땡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양한 읽을거리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모범 답안처럼 참으로 읽을만 나는 수필집 문득 새때가 되어. 지은이는 유헌, 발행은 해드림 출판사입니다. 문득 새때가 되어를 읽다 보면 행간에서 좀 천천히 가자, 좀 천천히 가자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수필 안에서 바쁜 일상이 무장해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자연과 휴머니티한 서정이 어우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24시간 움직이는 도시적 일상을 벗어나 잔정 같은 사유가 있는 저자의 수필 안에서 진정한 삶의 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의 사유를 공유함으로써 팍팍하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영역을 잠시 뉘어쉬게 하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책에 실린 작품 모두 수필의 전통적인 멋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어머니를 소재로 한 다침없는 편지가 오랜 여운을 줍니다. 물론 어머니의 지난하였던 삶을 다루고 있지만 어머니를 묘사하는데 꾸밈없이 척박한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어머니의 존재 가치를 더욱 숭고하게 합니다. 절차 탁마, 엄선한 글들은 물이 흐르듯 문장이 자연스럽고 거기에 행간을 넘나드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선명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작품을 빛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역사 등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진 작품집은 전국의 지역을 알리고 지역 문화의 위상 제고에도 한 몫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유헌 작가는 아나운서 출신의 수필가이자 시조 시인입니다. 2011년 월간 문학 시조 부분 신인상과 한국수필 신인상을 받았으며 2012년 시조 떠도는 섬이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남수필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 전남 시조 시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받침없는 편지와 노을 치마가 있습니다. 빛이 바랄수록 더 새록새록 떠오르는 추억, 주고받는 대화만 있었다면 그 순간들이 희미하게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야기와 함께 시각의 후각과 미각까지 곁들여 있는 기억의 편린들이 더 아름답고 눈물나도록 그립고 또 긴 세월 동안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고향을 찾아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 문득 새때가 되어. 전국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어떤 지역은 경보가 발령 중이다.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다니 반갑지가 않다. 실제로 창문 가까이 가니 불길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열기가 대단하다. 밤에도 찜통더위가 물러갈 줄 모른다. 한옥에 사니까 시원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올여름 더위는 봐주는 게 없는 것 같다. 덥기는 마찬가지다. 마당에 금잔디도 목이 타는지 더욱 노래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래된 동백나무가 무성한 그늘을 들이우며 땡볕을 물리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새며 까치, 이름 모를 새떼들이 나무 밑으로 모여들고 있으니 말이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서로가 많이 지친 모양이다. 날개죽지가 푸석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불볕을 뒤집어 쓰고 있는 깡마른 저들에게 목을 죽일 물 한 모금이 절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들의 눈빛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실행에 옮겼다. 장독대로 달려가 적당한 그릇을 찾았다. 새하얀 사발에 능수 한 바가지 부어 그늘이 좀 더 짙은 쪽에 갖다 놓았다. 새떼가 물을 마시기를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또 한참이 흘러갔다. 내가 더 애 같았다. 새들이
굽 주변만 뱅뱅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절 가옷이 지나갔다. 여전히 사발의 물은 그대로다. 풀죽은 새떼를 위해 베푼 알량한 나의 선행이 수포로 돌아갈 조짐마저 보이고 있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 집 한옥 처마 밑에는 도락이 둘 있다. 그 옆에선 삼복더위에도 기죽지 않는 선홍빛 봉숭아꽃이 해마다 운치를 더하고 있다. 가끔 말벌이 날아와 물구나무를 선 채로 물 한 모금 훔쳐물고 어디론가 출행랑을 치기도 한다. 창문 틈으로 지켜보면 참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을 마시고 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왜일까? 동백나무 아래 사발의 물은 왜 그대로일까? 유심히 살펴보니 새떼가 날아와 파닥파닥 사발의 등을 타고 올라가 그의 입술에 앉으려고 시도는 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무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 물가에 깃을 접고 앉을 만한 곳이 마땅찮았던 것이다. 매끄러운 사발이 발붙인 품 한쪽 내주지 않아 뒷곳을 자리가 없었던 셈이다. 어느새 새떼의 길어진 부리에 소금꽃이 피고 있었다. 사발은 보기에는 좋다. 정화수가 떠오르기도 한다. 그런데 사발의 입술은 너무 미끄럽다. 전깃줄은 발가락으로 감고라도 올라설 수 있지만 사발은 그럴 수가 없다. 게다가 폭이 좁고 깊어 새가 그 속의 물을 마시기에는 적당하지도 않다. 물수제비 뜰 수도 물론 없다. 동백나무 그늘 아래 새떼는 그래서 사발 주변만 서성거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진즉 접시물로 바꿔줬어야 했다. 얼렁 시원한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 허공만 쪼아대다 포로로 날아간 새떼의 눈가에 아직 물 그림자가 어린거리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높은 담을 쌓아 이쪽 저쪽 내 편 내 편을 너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울타리를 둘러치고 사는 것보다는 적당히 낮춰야 사람이 모이고 새록새록 정도 돈독해진다. 생각의 빗장도 마찬가지이다. 살짝 풀어놓았을 때 틈이 생기고 상대도 부담 없이 다가온다. 아파트 문화 때문일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어서일까? 요즘은 모두가 닫고 산다. 사발 속의 물처럼 갇혀있다. 스스로를 가두고 산다. 그건 사생활이니 뭐라 말하기 어렵다. 성격 탓일 수도 있어 나무랄 수도 없다. 그래도 서로가 마음의 담장만은 쌓지 않았으면 좋겠다. 허물면 눈에 들어온다. 저편도 보인다. 앞으로 더 열고 살 작정이다. 생각이 열려 있었다면 새들 편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사발처럼 하얗고 번지르르한 것보다는 키 작고 거칠거칠한 접시가 때론 더 쓸모있다는 것도 미리 알았을 것이다. 이번 사기 사건은 욕심만 앞섰지 근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생긴 일이었다. 그랬다. 내가 새떼가 되어보니 눈에 보였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바라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얄팍한 입술에 갇힌 속 좁은 물보다는 경계를 짓지 않는 접시물이 낫다는 걸 나 문득 새떼가 되어 깨우친 그런 여름 한낮이었다. 한 사나흘 새와 겨루다. 때라는 게 있다. 때는 어느 순간이나 부분을 이루기도 하고 더 넓게 생각하면 시절일 수도 있겠다. 공부도 때가 있고 노는 것도 때가 있다고 얘기한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를 하고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열심히 놀자며 노새 젊어서 노새를 목청껏 부르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말들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 요즘의 잣대로 생각하면 배움엔 나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즐기며 노는 것 또한 나이 들어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관 같은 곳을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이다. 의욕적으로 배우고 열심히 즐기면서 노는 실버 세대들로 북적댄다. 때는 기회일 수도 있다. 때를 놓친다는 건 기회를 잃는다는 말도 통하기도 하다.
그래서 때를 잘 맞춰야 한다는 말이다. 영어로 타이밍이란 때맞춤이다. 시골로 이사 온 지 3년이 됐다. 월출산 자락에 한옥을 지었으니 도의 사람들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전원 생활일 수도 있겠다. 마당에 잔디를 깔고 담장 아래 나무도 심었다. 단감과 대봉감나무는 2그루씩이나 심었다. 겨울이 지나면 앙상한 가지에 파릇파릇 새움이 돋기 시작한다. 초봄엔 새순이 얼굴을 내미며 수줍어한다. 연두빛 감잎에 내려앉은 햇살은 또 어떠한가. 한없이 부드럽고 따스하다. 봄바람을 불러 모은다. 그 여린 잎새에 실록이 짙어가는 5월 중순이 되면 가지마다 감꽃이 피어난다. 노란 별을 닮은 감꽃을 전라도에서는 감동이라고 부른다. 그 달짝지근한 감동을 주워 먹고 나는 자랐다. 그땐 감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며 한껏 멋을 부리고 다니는 애들도 많았다. 모두 다 때가 선물한 소중한 추억들이라 할 수 있겠다. 감꽃 받침에 맺힌 작은 감이 제법 토실토실해질 때이면 비바람이 몰려온다. 태풍이 한 차례 휩쓸고 도망간다. 풋감들이 우수수 목숨줄을 놓아버린다. 무성한 그늘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은 땡감들. 떫은 맛 그대로인데 누군가 다가온다. 구멍 숭숭 뚫려버린 안가슴 그 사이로 찬바람이 지나간다. 개미 행렬이 걸어간다. 어느새 새끼리 되고 한 끼의 밥이 된 땡감들. 비록 풋감이지만 누구에게는 한 끼의 양식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손길과 몇 차례의 태풍을 피해 살아남은 감들은 조금씩 햇살에 물들며 익어간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다. 노을빛 감나무 등불 아래서 벌여야 하는 까치와의 전쟁. 치열한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때를 사이에 두고 싸워야 하는 고도의 두뇌성. 싹을 틔우고 잎을 키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날들을 보냈던가. 폭풍우는 작히 또 가혹하게 내리쳤던가. 성급한 사람들의 유혹은 또 오죽집요했던가. 예까지 달려와 살아남았는데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일. 까치의 재물이 되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있기도 전에 딸 수도 없다. 고민은 거기에 있었다. 맛이 들기를 기다리다 보면 까치가 먼저 쪼아먹기 일수다. 붉은 물이 살짝 비치면 벌써 까치가 덤비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가지 끝에 비닐봉지를 걸어 위장막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 요즘은 새 쫓는 독수리연이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집에다 띄울 수는 없는 일. 언제 어디서 지켜보는지 익어가는 그 부분만 골라 톡톡 쪼아먹으니 이런 낭패가 없다. 선수를 칠 것인가? 기다렸다 곱게 딸 것인가? 가을날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마침내 디데이를 정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또 급습을 당하기 전에 내일은 서둘러 해치워야 한다. 감나무에 매달린 토실토실한 단감 몇 개를 찜해둔다. 회심의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서울 사는 손녀에게 햇감을 보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진다. 다음 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시 쓴웃음을 지어야 했으니 말이다. 내 마음을 꿰뚫고 있었을까? 까치가 먼저 아침 일찍 일을 내버렸다. 내가 또 한 발 늦은 것이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익어야 새가 탐을 냈는데 요즘은 붉은 기미만 보여도 곧잘 먹어치운다. 그렇다고 생감을 딸 수도 없는 일, 정말 난감했다. 앞집 소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 입맛을 다시고 있는 까치를 바라보며 그냥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승부수가 수포로 돌아갔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페인을 분석하려 해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시각이 특별히 발달해서일까? 아니면 멀리서도 단내를 맡고 달려드는 것일까? 발갛게 조금 변한 텃밭의 고추를 그 부위만 쪼가 먹는 걸 보며 단맛을 쫓아 찾아든다고만 할 수도 없고 나로서는 도통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게 늘 궁금했다.
그런데 새의 감각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홍학의 청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감지하여 산란을 위한 습지가 그곳에 생겼음을 알아차릴 정도라고 하니까 놀라울 따름이다. 위쪽과 뒤쪽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새가 있는가 하면 두 개의 눈 중 하나는 먹이를 찾는 데 쓰고 다른 하나는 포식자를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새도 있다고 한다.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조류까지 있다고 하니 우리 인간이 어찌 새를 이길 수 있을까? 애당초 새와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 이런 구절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토롭지 않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고 했다. 그렇다. 내가 나를 안다고 쳐도 절반의 승리만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나를 아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우리 집 감나무에 열린 감의 절반을 새들에게 내주고 나머지만 내가 수확한다 해도 미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새들도 염치는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쪼아 먹다 남은 감을 따서 나무 밑에 두면 우선 그거부터 먹어 치우니까 말이다. 그러는 사이 내가 받은 감은 익어간다. 내가 무슨 생계를 위해 큰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조금씩 양보할 때도 된 것 같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자연과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간 잊고 살아온 것 같다. 대결보다는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 적당히 져주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겠다. 지금 소나무 가지에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까치를 이해하고 마당의 참새들과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나의 산골 생활 재미는 더 쏠쏠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사는 일 늦었지만 다시 지금부터다. 받침 없는 편지. 40여 년 전 초등학교 시절 나는 아침 등교 전에 뭔가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생긴 날은 어김없이 못된 반항심으로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 돌이켜보면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그때 어머니에게 불만을 겉으로 나타내는 내 행동 중에 하나는 아침밥을 거른 채 도시락을 팽개치고 학교에 가는 거였다. 그런 날 어머니는 어김없이 십리길을 걸어 학교로 점심 도시락을 가져오곤 하셨다. 꽁보리밥 도시락을 들고 교실 안을 기웃거리는 어머니는 밭일을 하시다 시간 맞춰 부랴부랴 달려오셨을 것이다. 때가 저른 일바지에 헝클어진 덩덕새 머리, 여름 떼학볕에 거무죽죽 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정도로 부끄러웠었다. 교실 유리창 밖으로 얼보이는 어머니를 피해 줄다름질로 도망가 어디든 숨고 싶었던 못난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초등학교 친구 K는 졸업한 지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잊을만 하면 전화를 걸어온다. 울산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 생전에는 늘 어머니 잘 계시지? 하고 어머니 안부부터 묻곤 했다. 한참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가 어머니를 먼저 찾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친구의 눈에 도시락을 갖고 오신 나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쳤던 모양이다. K는 보육원 아이였다. 내 친구의 기억에 부러움으로 남아있는 어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세상을 뜨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쉬움을 넘어 절절한 뉘우침마저 포개진다. 평소 어머니의 혈압이 높아 실살스럽게 약 먹는 일을 챙기는 아내와 외고집으로 맞서는 어머니는 심심치 않게 타시락거렸었다. 아픈 것도 없는데 왜 귀찮게 약을 먹어야 하느냐며 약 먹기를 마다하시는 어머니와 그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머쓱 굳어버리는 아내 틈에 껴들어 나도 어머니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아 쓰러지면 그때는 아예 못 일어나실지도 몰라요 라며 사뭇 통사정을 해보지만 어머니는 이런 좋은 세상에 무슨 그런 병이 있느냐며 믿지 못하는 눈치셨다.
그래도 아내는 꼬박꼬박 아침 식사 후 혈압약을 식탁에 올렸고 시어머니가 드시는 걸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초겨울 어머니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시느라 사나흘 집을 비우실 일이 생겼었다. 물론 어머니는 아내가 꼼꼼히 챙겨드린 혈압약과 매일 꼭 드셔야 한다는 며느리의 당부를 간직하고 집을 떠나셨다. 그런데 어머니는 며칠 후 안면마비 상태로 돌아오셨다. 약을 드시지 않아 버린 것 같았다. 입술만 겨우 딸싹거릴 뿐 안타까운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만 봤다. 어머니는 1년여의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얀 눈이 서러운 겨울 우리 곁을 떠나셨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동안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우리와는 눈만 마주쳤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론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 정말 그 말만은 꼭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신 후 어머니의 빈방 진열장 위에서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발견됐다. 어머니는 돈을 꼬깃꼬깃 종이로 싸고 겹겹이 비닐로 묶어 손이 닿지 않는 본인만의 비밀 금고에 보관해 두셨던 것이다. 유독 작은 키의 어머니가 그 높은 곳에 용돈을 아껴 돈을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 당신보다는 언젠가 자식을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중환자실에 누워 얼마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진열장 꼭대기 깊숙한 곳에 100만 원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손자가 대학 들어가면 뭐라도 사주라고. 안타까운 비밀을 간직한 채 눈을 감으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글을 배우신 적이 없었던 어머니는 당신의 방 벽에 걸린 달력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에 하루하루를 연필로 동그라미 표시를 두시기도 하셨다. 생전에 아버지를 대할 때 조금은 덜 살갑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병중에 계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절실하고 큰 줄은 몰랐었다. 난 그런 어머니의 상실감과 쓸쓸함을 미처 헤아려 드리지 못한 불효자였던 것이다. 80평생을 까막눈으로 사셨던 어머님은 생전에 노인학교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거기서 깨우친 한글 실력으로 목포에 사는 여동생 집을 찾아갔다가 아무도 없자 박일심 하모이 아다가다 란 쪽지를 아파트 현관문에 붙여놓고 가셨던 모양이다. 손자를 생각해 본인을 할머니라고 쓰셨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받침이 빠지고 맞춤법이 틀린 그 쪽지는 동생이 나에게 건네줘 우리 집에 간직하고 있다. 어머니 유품 중에 하나로 어머니가 그리워 애가 터질 때면 지금도 꺼내놓고 보곤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게 후회로 돌아온다. 친척집에서 쓰러지시기 전에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이미 뇌혈전증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빨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곳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만 받았어도 중환자실에서 힘들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남기신 100만 원은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가 좋아하실 일에 보태고 싶었는데 그것도 차일피일 미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말았다. 살다 보면 요긴하게 쓰일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십리길 강진장에 푸성기 몇 다발 팔러 나가 해질 무렵 몇 개의 풋사과 가래떡과 바꾸신 후 의기양양 팔을 휘저으시며 신장로를 돌아오시던 어머니. 늘 배고픔에 시달리는 자식들에게 뭔가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 과일 장수와 떡 파는 아주머니에게 통사정했을 어머니의 애처로운 눈동자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그대로 눈물이시다. 어머니를 단 한 번만이라도 뵐 수만 있다면, 맘 놓고 울 수만 있다면 그 눈물의 장강 속으로 나도 받침없는 편지를 쓴다. 어마 보고 시어요. 우고 시어요. 사라진 것들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 부용산. 다큐멘터리 부용산 오리길의 한국 방송대상 다큐 부분 우수작품상 수상. 부용산은 사연이 참 깊은 노래다. 폐결핵으로 2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사 같은 동생
박영애를 그리며 시인 박기동은 시를 썼고 작곡가 안성현은 천재소녀 김정희의 죽음을 아파하며 곡을 붙였다. 가사는 벌교 부용산에서, 노래는 목포 항도여 중에서 만들어졌다. 죽음이라는 신비로움과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까. 반세기 전 그 노래는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고 묻혀버렸다. 그 사연 많은 내력을 추적한 다큐멘터리가 부용산 오리길에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옷을 입고 부용산은 다시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왔다. 김성옥 선생은 목포에서 부용산 부르기 대회라는 음악회를 직접 개최하기도 했다. 반세기 전에 소년, 소녀들이 6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당시를 회상하며 입을 모아 부용산을 노래했다. 차범석 문해진흥 원장과 탤런트 임동진 씨 등은 당시를 증언했다. 김성옥 선생은 그리움 강이 되어 내 가슴 맴돌아 흐르고 죄를 넘는 석양은 저만치 홀로 선내를 시작하는 부용산의 2절 가사를 호주 시드니의 박기동 시인에게 직접 받아오기도 했다. 1999년 5월 29일 저녁 6시 30분 목포 시내 르 프린스 카페 음악회에서 실로 52년 만에 소프라노 송광성 교수에 의해 2절이 처음 불렸고 다큐멘터리 부용산 오리길에를 통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전해졌다. 부용산은 이처럼 나에게 기쁨과 영광을 안겨준 노래이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됐다. 당시 인기 연예인들이 직접 시상자로 나섰는데 지역방송 다큐 부분 수상자였던 나는 탤런트 김남주로부터 트로피를 받았다. 목포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도 방송이 됐고 몇몇 지역신문에서도 소식을 전했다. 내 프로그램을 인용한 여러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타 방송사에서도 부용산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방송대상 수상 직후 실린 전남일보 기사 내용을 소개한다. 목포 MBC 유헌 PD 제작 부용산 오리길에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과 MBC 다큐멘터리 경연대회 대상 수상. 목포 MBC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부용산 오리길에 연출 유헌 제작부장가 제26회 한국방송대상 다큐 부분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21회 MBC 다큐멘터리 경연대회에서도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다큐멘터리 부용산 오리길에는 애절한 가사와 조용히 파고드는 선율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애달픔을 노래한 부용산의 사연을 추적한 프로그램이다. 악보도 없이 전해오던 부용산은 다만 작곡가가 월북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곡이 됐었다. 한때는 빨치산의 노래로 또 80년대는 운동권의 노래로 떠돌아다니던 이 노래는 박기동의 시에 안성현의 지은 곡이다. 유헌 PD는 부용산이 호남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는 국민의 노래로 부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26회 방송대상 시상식은 방송의 날인 지난 10월 3일 세종문화회관 대공연관에서 있었으며 MBC 작품 경연대회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 서울문화방송 창사 38주년 기념일에 있을 예정이다. 전남일보 1999년 11월. 이처럼 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나서 방송인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방송대상도 받았고 MBC 다큐 경연대회 부상으로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이집트 등 지중해 4개국 여행 선물도 받았다. 그렇게 1999년이 저물고 있다. 새로운 천년, 어떤 세상이 열릴까? 나는 또 어떤 빛깔의 그림을 그릴까? 나도 내가 궁금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손안의 책방 독자님, 자연과 휴머니티한 서정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수필집 문득 새때가 되어를 통해 바쁜 일상이 무제되는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도서관으로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